당신이 1시간 일하면 1시간만큼의 돈을 받는 구조인가? 아니면 1시간 투자한 결과가 동시에 수십 명, 수천 명에게 영향을 미치는가? 당신의 노동은 소모되고 있는가? 아니면 확장되고 있는가?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네, 여러분. 모두가 돈을 벌고 싶어 합니다. 누구나 경제적 여유를 갖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고 싶어 하지만 사실 쉽지가 않죠. 왜일까요? 세상이 너무 빠르게 그리고 너무 불확실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변화들이 이제 여러분의 계획을 막 흔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예측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불안은 돈이 없는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놀랍게도 돈이 많은 사람들도 똑같이 불안해합니다. 결국 이 불안에서 자유롭기 위해선 돈을 막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설계를 해야 한다는 건데요. 그래서 오늘은요, 월가의 자수성가 아이콘으로 떠오른 폴 포돌스키의 부의 전략 수업, 이 책 속에 담겨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와서요, 저자의 시선에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부분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한다. 돈보다 중요한 건 많다. 물론 맞는 말이다. 인생에는 사랑, 건강, 관계, 명예처럼 돈보다 우선하는 가치들이 분명 존재한다. 하지만 돈이 중요하지 않다고 착각에 빠지는 순간부터 인생은 조금씩 불편해지기 시작한다. 돈은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니다. 오늘을 생존하게 하고 내일을 선택하게 하며 위기의 순간 생명을 살리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이렇게 우리는 모두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돈이라는 시스템 안에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돈은 불안과 걱정, 비교와 수치심을 몰고 온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통장 잔고를 감춘다. 돈은 너무도 강력한 감정적 트리거이기 때문이다. 돈이 없으면 스스로가 실패자처럼 생각되고 돈이 많으면 남들이 욕할까봐, 부탁을 해올까봐 불안해한다. 심지어 돈이 많은 사람들조차 더 많은 돈을 가진 사람들 앞에서는 자기가 가난하다고 느낀다. 결국 돈은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인식의 문제라는 것이다. 하지만 놀라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은 돈의 작동 원리를 알지 못한다. 돈이 많든 적든 어떻게 써야 하는지, 어떻게 불려야 하는지를 배운 적이 없다. 사실 돈 공부는 복잡하지 않다. 고등학교 수준의 수학만 알아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다. 그러나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다. 학교도, 부모도, 사회도 현실적으로 돈을 다루는 법에 대해서는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 결과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돈을 대하게 된다. 불안해서 소비하고 두려워서 저축하며 욕망에 휘둘려 투자한다. 결국 이 감정이 돈을 조종하고 감정이 삶을 망가뜨리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그렇기 때문에 돈 공부는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다. 자유, 안정, 여유, 자존감도 돈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 잔인할 만큼 갈린다. 돈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만이 이 시스템의 규칙을 이용해 현실을 바꿀 수 있다. 모르면 끌려다니고 알면 주도권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나는 돈에 대해 인생의 다양한 순간마다 조금씩 부딪히며 배워야만 했다. 브루클린의 싸구려 아파트 근처, 쓰레기 더미 사이를 누비는 쥐떼를 피해 걷던 시절, 나는 금융 전문지의 막내 기자로 일하고 있었다. 매일 면화 시장에 대한 기사를 작성하며 돈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어렴풋이 감을 잡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면직물 거래소의 베테랑 트레이더 토니와 통화를 하게 되었다. 입찰가 상승, 날씨 영향. 그는 짧게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렸다. 처음엔 그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곧 깨달았다. 면화 작물은 날씨에 극도로 민감하다. 토네이도, 폭풍, 가뭄 같은 악천후가 예고되면 수확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커지고 공급이 줄어들면 가격은 오른다. 정말 단순한 경제 논리다. 그러나 실전에서 깨닫기 전까지는 와닿지 않는 이론이었다. 그렇다. 돈은 감정에도 반응하지만 결국 확률과 시스템으로 움직인다. 은행은 거대한 대리석 기둥, 그리고 철문으로 안정성에 대한 환상을 만들어준다. 금융 전문가들은 말쑥한 정장과 단정한 넥타이로 신뢰를 말한다. 하지만 그들조차 불확실한 미래는 전혀 예측할 수 없다. 그들이 가진 건 오직 확률에 대한 감각뿐이다. 그리고 시스템은 그 확률을 아는 사람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게임판인 것이다.
무엇보다 세상은 복잡하고 혼란스럽다. 그래서 시스템의 작동 원리를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매번 뒤늦게 당하고 무너지고 후회하게 되기 때문이다. 스키를 탄다고 한번 생각해보자. 눈사태는 갑자기 이유 없이 터지는 게 아니다. 겉보기엔 평온해 보여도 그 아래엔 이미 수많은 원인이 쌓여있다. 그 원인 중 일부는 구조적인 것일 수도 있고 또 일부는 인간의 심리, 실수와 관련된 것일 수도 있다. 여기에 예상 밖의 변수까지 더해지면 눈사태 위험을 순식간에 증폭시킨다. 그리고 어느 한 지점, 작은 자극 하나로 산 전체가 무너진다. 결국 그 개별적인 원인들을 큰 그림으로 이해하고 준비해야만 눈사태라는 위험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것이다. 나는 대학원에서 경제학을 전공했다. 이자율과 환율, 온갖 숫자와 공식들을 줄줄 외웠다. 그런데도 도대체 이 돈이라는 시스템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며 흘러가는지, 진짜 돈의 세계가 어떤 원리로 돌아가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 또 당시 나의 업무는 주식시장과 직접 관련이 없었기 때문에 굳이 공부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다. 결국 그 무지가 나를 더 취약하게 만들었다. 이건 나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 번은 연준, 연방준비제도 이사를 인터뷰한 적이 있었다. 그는 인플레이션이나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설명했지만 장기 금리나 주식에 대해 질문하자 대답은 모호해졌고 목소리엔 확신이 없었다.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람조차 시스템 전체를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현실이다. 부분적으로 아는 것은 모르는 것보다 더 위험하다. 잘못된 정보, 편향된 관점, 좁은 시야는 당신을 잘못된 방향으로 몰고 갈 수 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사고의 틀, 즉 프레임워크다. 돈과 관련된 문제는 엄청나게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대부분은 몇 가지 프레임워크만으로 구조화할 수 있고 단순화할 수 있다. 그중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이 바로 인플레이션이다. 이 인플레이션은 단순히 물가가 오른다는 뜻이 아니다. 인플레이션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공급과 수요를 움직이는 진짜 힘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먼저 인플레이션은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인플레이션의 구성은 기름값 25%, 주거비 25%, 임금 50%. 각 요소는 각기 다른 이유로 움직인다. 기름값은 중동의 분쟁으로도 요동친다. 주거비는 해당 지역 집 공급과 수요의 미세한 균형에 따라 출렁이고, 임금은 노동시장과 고용률에 의해 좌우된다. 이걸 모르면 당신은 인플레이션의 파도에 막 휩쓸리게 된다. 수십 년간 모은 돈이 순식간에 종이장처럼 날아갈 수도 있다. 인플레이션은 책 속 이론이 아니라 현실이다. 실제로 우리는 팬데믹 이후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생활비가 눈에 띄게 늘어나는 걸 경험했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영향권 안에 있다. 장바구니 물가, 전기요금, 외식비까지 오르지 않은 게 없다. 그게 바로 인플레이션이다. 다행인 건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무력하게 휩쓸릴 필요는 없다는 사실이다. 당신의 자산을 지키고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는 방법은 분명 존재한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정부에서 발행하는 물가 연동 채권이다. 물가 연동 채권은 인플레이션이 오를수록 원금과 이자도 함께 연동되어 상승한다. 즉, 물가가 오를수록 당신의 돈도 방어력을 갖게 되는 현실적인 자산 보호 도구인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물가 연동 채권 그 자체가 아니라 당신이 지금 인플레이션 자체에 대해 준비하고 있는가이다. 이해하고 대비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 그러나 무지와 무관심은 결국 가장 큰 손실을 만든다. 결국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것이다. 지금 당신은 준비하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무방비 상태로 서 있는가? 일이라는 건 무엇일까? 일이라는 건 결국 자유와 돈을 교환하는 것이다. 이 교환은 단순해 보이지만 결코 가볍지 않다. 그렇다면 어떤 교환이 괜찮은 거래일까? 일이 단순히 생계 수단을 넘어 의미, 즐거움까지 줄 수 있는 것일까? 나는 자전거 배달원으로 일할 당시 동료 배달원들과 무전기로 대화를 주고받으며 생각지도 못한 즐거움을 얻곤 했다. 기자 생활을 할 때에는 형편없는 월급에도 불구하고 미하일 고르바초프, 빌 클린턴, 토니 블레어 같은 인물들과 같은 공간에 있다는 사실이 짜릿하게 다가왔다. 또 신문에 내 이름이 실릴 때면 조금은 민망했지만 뿌듯함을 느끼기도 했다.
나는 살면서 목수, 청소부, 바텐더, 교사, 등산 가이드, 은행원, 투자자까지 다양한 직업을 경험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진실을 깨달았다. 대학원까지 나와도 박사학위를 따도 돈 못 벌 수 있다. 열심히 일한다고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니다. 돈을 벌기 위해선 이 4가지 질문에 솔직하게 답할 수 있어야 한다. 1. 나에게 필요한 돈은 얼마인가? 2. 나는 어떤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가? 3. 어떤 일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가? 4. 직업과 급여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변화하는가? 먼저 당신의 삶을 유지하는데 정확히 얼마가 필요한지부터 계산해야 한다.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결국은 모자라다는 느낌에서 평생 벗어날 수가 없다. 정확한 숫자, 구체적인 계산이 필요하다. 그래서 나는 수십 년간 가계부를 작성했다. 사실 귀찮고 반복적인 작업이었다. 하지만 다이어트를 위해 운동과 식단이 필요한 것처럼 돈을 지키기 위해서도 훈련이 필요하다. 나는 매달 지출 항목을 기록하고 평균을 냈다. 그리고 줄일 수 있는 것부터 줄였다. 그렇다면 당신의 고정 지출은 얼마인가? 도대체 한 달에 얼마가 새어나가고 있는가? 이렇게 지출 파악이 끝났다면 현재 저축액은 얼마인지, 퇴직연금, 성과급 같은 장기 자산은 얼마인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의 시세는 얼마인지, 갚아야 할 빚은 얼마나 남아있는지 자산과 부채를 들여다볼 차례다. 무엇보다 충분한 저축액은 당신 삶의 에어백이다. 불황이 닥쳐도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사고가 발생해도 당신을 보호해주는 안전망이 된다. 그리고 일정 시점이 지나면 저축액은 더 이상 방어가 아니라 공격 수단이 된다. 이자와 배당 수익이 당신을 보호하고 당신이 잠든 사이에도 돈이 당신을 위해 일하기 시작한다. 두 사람이 있다. 한 사람은 신용카드 이자를 갚느라 허덕인다. 카드 결제일이 공포처럼 다가오고 마이너스 통장을 이리저리 돌려막는다. 또 다른 사람은 그 카드 회사의 주식을 보유해 배당을 받는다. 같은 시스템 안에서 한쪽은 이자를 내고 한쪽은 그 이자를 배당으로 받는 것이다. 두 사람의 차이는 명확하다. 돈을 쓰는 사람이 될 것인가?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드는 사람이 될 것인가? 처음엔 누구나 적은 돈으로 시작한다. 첫 직장에서 고액의 연봉을 받는 경우는 드물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수준에 이르기 전까지 저축과 절약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경제적 자유는 갑자기 확 찾아오지 않는다. 조용히 조금씩 전략적으로 쌓아가는 과정 끝에 찾아온다. 두 번째 질문. 당신은 세상에 무엇을 제공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이 조금 거창하게 들릴지도 모른다. 그러나 쉽게 말하자면 당신은 돈을 벌 수 있는가? 아니면 돈을 벌 수 없는가? 만약 벌 수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걸 가르는 본질적인 질문이다. 나는 지금 사람들이 세상의 흐름과 투자 전략을 이해하도록 돕는 일로 돈을 번다. 하지만 이 일이 돈이 된다는 걸 깨닫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해왔다고 생각했는데 그 일이 이렇게 가치를 만들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시행착오 그리고 방향 설정이 필요했다. 사실 내가 걸어온 길은 한 가지 전공이나 직업으로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는다. 역사, 저널리즘, 외국어, 문화, 경제, 시장 분석 이 모든 경력과 경험들이 따로 노는 것 같았지만 그걸 섞고 버무리고 연결하면서 결국 나만의 전문성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내가 가진 전문성에 사람들이 기꺼이 돈을 낸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중요한 건 바로 이 질문이다. 당신이 가지고 싶어하는 것을 시장은 사고 싶어 하는가? 다시 말해 당신이 가진 능력과 경험이 누군가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욕망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가? 그리고 돈을 내고서라도 얻고 싶은 것인가? 이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세상에 가치를 제공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당신의 경제적 자유가 시작된다. 그렇다. 돈은 가치에 반응한다. 그리고 그 가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원하느냐에 따라 증명된다. 당신이 가진 것을 누군가는 간절히 원한다면 당신은 이미 돈을 버는 사람이고 나아가 시장을 움직이는 사람이다. 세 번째 질문. 어떤 일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가? 의사의 몸값이 높은 이유는 단순하다. 수요는 많지만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소수다. 대체 불가능한 전문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가격이 결정되는 방식이다. 공급이 적고
낮고 수요가 높으면 가격은 반드시 오른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짚어볼 점이 있다. 희소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스케일이 없으면 수익도 제한적이다. 의사는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하루에 진료할 수 있는 환자 수에 한계가 있다. 그가 잠을 자고 있을 때 돈은 들어오지 않는다. 즉, 이 구조엔 스케일이 없다. 매출이 비용을 압도적으로 초과하는 구조, 그것이 스케일의 본질이다. 예를 들어보자. 항공사는 전 세계를 오가며 엄청난 매출을 올린다. 하지만 그만큼 비용도 막대하다. 비행기 유지, 유가 변동, 규제, 인건비, 안전 이슈까지. 그래서 항공사엔 스케일이 없다. 반면 구글은 스케일 그 자체다. 구글은 비행기를 띄우지도 않고 공장을 돌리지도 않는다. 오직 코드만으로 전 세계에 서비스를 제공한다. 인건비는 들지만 나머지는 전부 확장이 가능하다. 이것이 바로 한 번 만든 걸 무한히 팔 수 있는 구조. 스케일의 진짜 위력이다. 그래서 구글 창업자들은 억만장자 클럽의 상징이 되었다. 그렇다면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스케일을 갖고 있는가? 당신이 1시간 일하면 1시간만큼의 돈을 받는 구조인가? 아니면 1시간 투자한 결과가 동시에 수십 명, 수천 명에게 영향을 미치는가? 당신의 노동은 소모되고 있는가? 아니면 확장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는 순간 당신의 수익 구조는 달라진다. 더 많은 돈을 벌고 싶다면 더 많은 시간을 쏟아서 일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넓은 방식으로 영향을 주는 구조. 그것이 바로 스케일이 있는 일이다. 마지막 질문. 당신의 직업과 급여는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변화하는가? 소득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지금 얼마를 벌고 있느냐보다 앞으로 계속 벌 수 있느냐를 봐야 한다. 이걸 알기 위해선 이 질문이 반드시 필요하다. 변화에 얼마나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가? 위기와 변화는 늘 있었다. 닷컴 버블, 2008년 금융위기, 코로나19 팬데믹 같은 거대한 변화는 누군가에겐 위기였고 또 다른 누군가에겐 엄청난 기회였다. 그리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돈을 버는 사람은 변화가 오기 전부터 준비한 사람들이다. 나는 수많은 조직에서 일했다. 그리고 그 조직들은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서 인수되거나 사라졌다. 워싱턴 포스트는 제프 베이조스가 인수했고 AP 다우존스 유스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으며 뱅크 보스턴은 플리트에, 그건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흡수됐다. 그리고 그 인수를 지휘했던 CEO조차 결국 해고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소득은 줄지 않았다. 오히려 계속 늘어났다. 왜일까? 나는 내가 서 있는 빙산이 녹고 있다는 걸 남들보다 먼저 알아챘기 때문이다. 그리고 망설이지 않았다. 다음 빙산으로 재빨리 움직였다. 이것이 바로 변화에 적응하는 방식이다. 당신 역시 변화의 중심에 서 있다. 예전엔 레코드 가게에서 음반을 샀지만 지금은 알고리즘이 음악 취향을 추천해준다. 마트 계산대 직원은 사라지고 셀프 계산 기계가 그 자리를 대신한다. 그리고 이미 AI가 수많은 직업을 대체하고 있다. 이 모든 변화는 조용히 그러나 명확하게 당신의 미래를 재편하고 있다. 중요한 건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변화는 기회가 아니라는 점이다. 세상에 널리 알려진 변화는 그저 현실일 뿐이다. 시장은 언제나 먼저 감지한 소수의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 뒤늦게 알아챈 다수의 사람에겐 값비싼 대가를 남긴다. 앞으로의 세상 역시 변화에 먼저 반응하는 사람이 돈을 벌고 권력을 갖고 결국 살아남을 것이다. 지금까지 당신이 해온 일이 앞으로도 계속 존재하리라는 보장은 없다. 지금의 안정은 변화가 미쳐 닿지 않는 착각 속의 평온일 수 있다. 무엇보다 세상은 당신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흐름을 읽고 먼저 움직이는 사람만이 다음 기회를 선점한다. 그렇다. 변화는 위협이 아니라 기회의 신호다. 위협처럼 보이지만 그 신호를 읽을 줄 안다면 그건 당신의 삶을 완전히 바꿀 가장 확실한 기회가 된다. 회사를 다니던 시절 내 머릿속은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다. 눈을 뜨자마자 스치는 생각은 이랬다. 오늘은 또 상사가 어떤 눈치를 줄까? 회의에서 어떤 말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지? 나는 매일 자아를 꺾고 표정을 관리하며 스스로를 숨겨야 했다. 조직은 그걸 프로페셔널이라 불렀지만 나는 그것이 나 자신을 파괴하는 일이라는 걸 알았다. 그렇게 나는 무너져가고 있었다. 건강은 망가졌고 삶은 텅 비어갔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운동을 하던 중 어디선가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다.
어린 시절 한여름 수영장에서 들었던 어머니의 목소리였다. 행복하니? 이미 세상을 떠난 지 20년이 지난 어머니의 음성이 믿을 수 없을 만큼 또렷하게 들렸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아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날 이후로 계속 스스로에게 묻게 되었다. 지금 나는 행복한가? 지금 나는 원하는 삶을 살고 있나? 내가 원하는 삶은 뭐지? 이제 나는 경제적으로 자유롭다. 나의 시간을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고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누군가에게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된다. 내가 좋아하는 글을 쓰고 유능한 사람들과 함께 투자하며 내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다. 물론 그 자체로 감사한 일이다. 하지만 더 본질적인 변화는 돈이 아니라 감정이었다. 예전에 나는 불안 앞에서 언제나 무너졌다. 초조하고 흔들리면 내 스스로를 막 의심했고 사람들에게도 방어적으로 대했다. 그러나 지금의 나는 그 불안을 알아차릴 수 있다. 아, 지금 내가 불안하구나.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 감정을 억누르고 생존을 위해 생각을 무시한 채 살아간다. 돈을 벌기 위한 과정에서 감정을 마치 통제해야 할 장애물처럼 여긴다. 하지만 감정은 억눌러야 할 것이 아니라 들여다봐야 할 시그널이다. 불안할 때는 불안할 만한 이유가 있었고 초조할 때는 경계해야 할 것이 분명히 있었으며 슬플 때는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드러나곤 했다. 감정을 부정하는 삶은 결국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삶이었다. 나는 이제 감정을 숨기지 않는다. 그 대신 감정을 관찰하고 그 안에서 나를 움직이는 진짜 욕망을 찾아낸다. 이전에 나는 감정을 적으로 여겼고 그래서 늘 그 감정에 끌려다녔다. 그게 나의 엄청난 단점이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은 감정을 정보로 본다. 감정은 메시지다. 그것을 읽을 수 있으면 삶의 방향이 달라진다. 이제는 불안이 찾아와도 주저앉지 않는다. 오히려 그 불안과 마주 앉아 대화한다. 내가 지금 무슨 선택을 하려 하기에 이렇게 흔들리는 건가? 이렇게 감정의 목소리를 들으면 나는 더 강해지고 더 명확해진다. 그 깨달음이 나를 더 자유롭게 만들었다. 타인의 기대에 맞춰 사는 삶은 편하다. 하지만 그 삶은 결코 나를 만족시키지 못했다. 진짜 자유는 나에게 선택권이 있을 때 생겼다. 그리고 선택권은 대부분 돈과 감정에 대한 이해에서 비롯되었다. 나는 이제 돈을 도구로 쓴다. 돈에 끌려다니지 않고 돈을 내 방식대로 사용한다. 그리고 어떤 감정 속에서도 내 중심은 무너지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내가 얻은 진짜 부다. 이것이 바로 내 삶을 내가 소유하는 방식이다. 사람들은 하루라도 빨리 일을 그만두고 싶다고 말한다. 그 마음을 이해한다. 착취당하는 노동에 지쳐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돈이 충분해졌을 때, 원하는 만큼의 부를 이뤘을 때, 그때도 당신은 일을 하고 싶을까? 그렇다면 실제로 부를 이룬 사람들은 어떨까? 일을 멈췄을까? 그렇지 않다. 정확히 말하면 인간은 하고 싶은 일을 멈출 수 없는 존재다. 왜냐하면 인간에게 일이란 단순한 경제활동이 아니라 생존 본능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찰스 다윈은 이렇게 말했다. 생명은 본능적으로 움직인다.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는 멈추지 않는다. 움직이고 변화하고 진화한다. 돈도 마찬가지다. 돈이 필요한 이유는 생존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근원적으로는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자금의 흐름이 멈추면 삶의 에너지마저 정체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한 일을 하다가 돈을 어느 정도 벌고 나면 살아있다는 감각을 유지하기 위한 일을 찾는다. 90대 기업가들이 여전히 회의에 참석하고 수십억 자산가들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구상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돈이 더 필요해서가 아니다. 살아있다는 그 느낌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나 역시 마찬가지다. 경제적 여유가 생긴 이후로도 나는 여전히 열심히 일한다. 그러나 생존을 위한 일은 하지 않는다. 이제 나에게 일이란 의미와 연결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렇다. 나는 지금 돈을 위해서가 아니라 살아있음을 느끼기 위해 일한다. 이제 나에게 일이란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라 삶을 살아내는 방식인 것이다. 나는 나로서 일하고 나로서 살아간다. 이제 당신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살아있다고 느끼는 순간은 언제인가? 당신은 어떤 일에 살아있음을 느끼는가? 그 일이 꼭 화려할 필요는 없다. 핵심은 누구의 기대도 아닌 바로 당신의 의지로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다.
자유는 자기 선택에서 나온다. 그리고 그 선택의 연속이 바로 당신의 삶이다. 바로 당신의 인생이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데저텍이었습니다.